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돼서 설명드립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문명은 아닌데, 제가 요 작업을 하면서 본 것은 굉장히 정치한 법전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당시의 이 제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제사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문명의 발달 정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우르나무 법전이라든가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 우르나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의 시대 차는 한 300년 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만 알려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전에, 이전에 우르나무 법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이 법전 이 편찬한 내용들이 정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걸 보게 되면은 두 강 사이의 땅, 비옥한 땅, 초생딸, 뭐 이런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반달 모양의 서아시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현재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의 북동부, 이란 남서부가 포함된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 IS 세력이 이라크, 시리아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 유적들이 다 파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그 막을 길이 없는 전쟁의 참화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부근을 경계로 해서 북부의 아시리아와 남부의 바빌로니아로 나누어지게 되고, 바빌로니아는 다시 북부의 아카드와 남부의 수메르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메르는 또 수메르 지역을 토대로 해서 발달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의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르남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어디서 해결했느냐? 이때 이제 민회가 나옵니다. 민회. 이 민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의체 기구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를 거치면서 부족 국가 시대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이 분쟁 해결을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족장 왕이 하지만,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은 공동체 회의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민회입니다. 민회. 뭐 게르만에서도 민회가 있었고, 그리스에서도 민회가 있었고, 여기저기 민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했느냐? 행정 업무, 의회, 재판 업무 등을 담당을 했다. 당시의 민회 이름이 니프루라고 그러는데, 니프루면은 배심원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게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아카드 왕국, 수메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지도입니다. 이건 이제 벽화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문명을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벽화입니다. 수메르족 보게 되면 이제 시르만 조각상. 이것도 이제 길가메시 왕이라고 하는 바빌론 시대 이제 왕의 이제 이 흉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메르인이 모셨던 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신전. 굉장히 장엄하죠.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한번 보실까요? 수메르 문명에 속한 우르제국의 왕 우르남무는 현존하는 최초의 법전을 알려지는 우르남무 법전을 편찬합니다. 최초의 법전이다. 현존하는 우르카기나라고 하는 법전과 같은 초기의 법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르남무 법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약 300년 앞서서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 더 일찍, 시기적으로는 2100년에서 2050년 그 사이에 우르 제국의 왕 우르남무에 의해서 편찬된 법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련된 그 법전을 받는 뭐 이런 광경, 이 법전이 새겨진 점토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시에 이제 우르남무 법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한번 볼까요? 당시 범죄 용어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어린이 납치죄, 권리침해죄, 강간죄, 간음죄, 무고죄, 위증죄, 매우 다양한 종류의 범죄 유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는 생명의 사형과 재산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르남무 법전에 아주 우르남무 법전에 굉장히 그 상세한 범죄라든가 이런 그 형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정치합니다. 한번 그 우르남무 법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텍스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한번 보시죠. 우르남무 법전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냐? 사형에 처했습니다. 절도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사형에 처했습니다. 어린이를 납치하면 그는 수감되고 이제는 돈이 나오는 거죠. 은 15셰켈, 15셰켈. 이 화폐 단위 같습니다. 노예가 노예와 결혼하면 그는 해방되고 가사일을 떠나지 않는다. 해방되지만 가사일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노예가 원주민과 결혼하면 그는 장남을 그 주인에게 보내야 된다. 이런 제도도 있었네요.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이의 처녀 하나를 겁탈하면 그 남자는 죽는다. 남의 아내가 다른 일을 따르고 동침하면 그녀를 처형하지만 그 남자는 놓아준다. 완력으로 다른 이의 처녀 노예를 겁탈하면 5셰겔의 은을 지불하라 하는 것이고 남자가 그의 첫 아내와 이혼하면 1미나의 은을 지불해라. 이혼하는 이가 이전에 과부였다면 그런 반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런 요소 이런 뭐 이혼하는 경우 또는 뭐 겁탈하는 경우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과부와 계약 없이 동침하면 은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정의 사위, 미래 사위가 그의 미래 장인 집에 들어갔으나 후에 그에 따라 다른 이에게 주면 장인은 가져간 선물의 2배를 돌려줘라.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노예가 도시 한계를 넘어 도주하였으나 누군가가 그를 돌려보내면 주인은 그에게 2셰켈을 지불해라. 이런 것도 있네요.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2분의 1 미나를 지불해야 된다. 다른 이의 다리를 상해한 경우엔 10셰켈을 지불해라. 다른 이의 땅을 몰래 개간하고 그가 불평하지만 거절되면 이 사람은 그 비용을 잃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경작 가능한 땅을 다른 이에게 경작시켰으나 그가 그것을 경작하지 않아 쓸모없는 땅이 되면 그는 땅 입구당 3쿠르의 보리를 줘야 된다. 이런 그 재산형이 존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 한번 볼까요?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1750년에 만든 성문법이다. 이를 통해서 법치주의에 의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함무라비 법전이 갖는 의미는 이 법치주의를 법률에 이제 규정을 둔 거죠. 통치와 관련된 내용, 뭐 범죄와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치 질서와 관련된 것, 뭐 경제,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 이걸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함무라비 법전이 이용되었다. 함무라비 법은 수메르법과 아카드법을 절충 종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후세의 쇠기 문자법, 바빌론법이라는 아시리아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벌 체계, 요거는 이제 동해 보복이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우리가 아까 봤던 우르남무 법전 같은 경우는 금전적 배상 조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르남무 법전에. 함무라비 법전은 전문만도 약 8,000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 무렵의 법전으로 매우 방대한 양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시 수렵 사회는 없었던 소유의 개념이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재산으로 여긴 엄격한 신분 사회였다. 당시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범죄 유형은 어떤 거냐? 살인죄, 상해죄, 존속폭행죄, 무고죄, 절도죄, 작물죄, 간음죄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한 형벌로서는 사형과 재산형 이 주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의 증언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재판이 사의 목숨에 관한 것이라면 그는 처형당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신전이나 왕궁 재산을 훔친 자는 처형당한다. 작물 인도 받은 자도 처형당한다. 황소나 양
나귀나 돼지 혹은 배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 또는 왕궁의 것이라면 30배로 갚아야 하며 타인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된다. 만약 갚을 것이 없다면 처벌당한다. 뭐 구체적인 처벌형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뭐 사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존재했기 때문에 뭐 사형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내를 맞이하면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해라.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 동참하다 잡혔다면 두 사람 묶고 물에 빠진다. 물에 빠져 죽인다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본처 일환 이혼할 경우 신부값으로 충분한 금액을 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지참금도 되돌려준다. 자식을 낳지 못한 본처와 이혼할 경우 이혼을 하는데 받은 만큼 다 돌려줘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면 그의 손을 잘라버린다. 다른 사람의 자식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보복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요 범죄 형벌 관련된 내용 중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요 함무라비 법전에 한번 그 특징이 뭔가 한번 볼까요? 계급 제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계급 제도. 계급적 법제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신에 의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신에 의한 심판. 그리고 동해법 탄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인. 내가 입은 만큼 똑같이 갚겠다,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대적 잔재가 남아 있었으면 물론 농업사회의 법 규정, 운송, 중개 등 상사 규정, 관세, 무역, 통상 등 경제 관련된 규정, 혼인, 이혼 관련된 규정, 폭행, 절도 등 형법 관련 규정, 노예 및 채권, 채무 등 관련된 규정,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이. 당시 이제 농경, 목축 뭐 같이 이루어졌으니까 농경 사회를, 농업 사회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 규정. 또 상법 관련된 상행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 무역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혼인, 이혼, 가족법상의 그런 내용들, 형법 관련 규정 아주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 내용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실체법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사법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법과 관련된 절차적 어떤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들은 이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색채 규정이 적었다는 것. 그리고 고대법에 비해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귀족 계층이 있었고 상인 농민이 있었고 하층에는 이제 노비가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각 계층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는 겁니다. 동일한 계층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동일한 계층과 다른 그러니까 같은 그 계층이 아닐 경우 귀족하고 예를 들어 상인이 어떤 범죄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취급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같은 계층끼리는 평등하게 적용되었다는 거죠.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한 경우는 상대 눈을 멀게 하는 벌을 줬다.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한 만큼 준다는 겁니다. 같은 계층 사이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계층이 다를 경우, 예를 들면 귀족이 다른 계층을 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벌금으로 대신했다는 거죠.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계층이었으면은 똑같이 멀게 했으면 너도 멀어 눈을 멀게 한다. 이런 것이지만 그 계층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돈으로,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여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노예도 돈으로 자유의 몸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법을 계수받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와 관련된 겁니다. 이집트. 이집트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의의 여신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관련돼서는 요 마트하고 십계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살펴볼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이집트 문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신정국이다 하는 거죠. 신. 왕은 신의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위신이 크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신이다. 국가다. 그러니까 왕 외에 어떤 다른 권위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간단히 그의 명령만으로 특별한 법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 왕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것이 바로 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스렸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신이기에 그의 권력은 영원한 것으로 믿어졌으며 그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피라미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의 구조와 형태는 태양신의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요게 이제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하트의 신, 마하트, 정의의 여신 마하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소위 파라오, 이집트 왕입니다. 여기 피라미드죠. 여기저기 이제 아주 그 위험 있게 장대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집트 신화에 이제 정의의 여신 마하트가 등장합니다. 마하트는 이제 정의 그리고 진리, 질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여신입니다. 이 마하트라고 하는 이 여신이 행하는 것은 이제 소위 사자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물론 이집트에 여러 다른 신도 있습니다만은 마하트가 그러한 어떤 그 집행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사자가 이제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하트 갖고 있는 깃털이 있어요. 깃털하고 사자의 심장하고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이 사자 죽은 사람의 심장이 그 더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장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깃털보다 무게가 가벼울 경우, 뭐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럴 경우에 이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깃털보다도 심장 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사후 세계를 즐기며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그 마하트에 관련된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그 혼은 죽지 않았다고 믿었다. 또한 모든 사자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 신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은 신 오시리스가 아니고 마하트였다 하는 겁니다. 마하트. 따라서 마하트의 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 정의로운 것을 판정받는 사자는 성스러운 술을 받고 마심으로써 성자가 되어 사후의 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써 마하트라고 하는 의미가 부각됩니다. 마하트고 사자의 서라고 하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하트의 깃털하고 죽은 사자의 심장을 이제 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또 이집트 문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기초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규범을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규범이 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십계명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텍스트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 생략하기로 합니다. 당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범죄가 있었는가? 살인죄, 간음죄, 절도죄, 위증죄 이런 범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하늘로부터 받는 이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번에 인더스 문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더스 문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르마 그리고 이제 그 만우법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의 경우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는 힌두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거의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규범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생활 규범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만우법전의 형태로서 집대성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힌두교의 근본 경전은 이제 베다, 우파니샤드, 그 외에도 이제 브라흐마나, 수트라 이런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 사회에서 법과
이 도덕관념의 기초. 요거는 이제 브라만교의 법전에 규정된 다르마입니다. 다르마는 이제 법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힌두교의 경우에서 이 다르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당시 이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발생됐던 그런 지역 관련돼서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도시들에 있어서 유물 유적이고 진흙으로 이제 이 벽돌을 쌓은 거죠.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범위는 넓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인더스강 원류에 있는 군자락 국경지대, 이제 블로군 벽돌로 만든 이제 하수구 그런 이제 유적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요건 이제 모헨조다로 유적지, 요건 이제 목욕탕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당시에 그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 시대, 요때는 리타라고 하는 리타가 세계 질서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리타는 이제 자연 또는 인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또 천칙이라고 번역기도 합니다. 천칙. 그러니까 이런 준엄한 율법신인 바루나이의 보고를 받은 규칙으로서 그 영역에 따라 자연률, 재식률, 도덕률 이런 걸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계, 인간계, 그리고 신들까지도 이 일관된 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다. 이 리타라고 하는 개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더스 문명에 있어서의 이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타. 그리고 이제 마우리아 왕조 때의 아소카 왕, 이 양반도 굉장히 소위 윤리 규범에 의한 정치, 윤리에 의한 정치를 아마 이상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른 아이에 순종하고 살생을 삼가고 이런 윤리를 백성들에게 장려했다. 그리고 이를 관리들에게도 또한 독려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고대 인도의 법전이 대표적인 법전이 바로 이제 마누 법전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요 이름을 따서 이제 법전이 됐는데 마누 법전, 가장 권위 있는 힌두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운문으로 쓰여진 12장 2684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마누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제 인류 시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누 법전, 요게 이제 하나의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생활하는 데 기본 원칙이 뭐냐 이런 것을 제시해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힌두교의 경전이 결과적으로 이제 법전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카스트라든가 이런 카스트의 의무, 민법, 형법, 의례나 제사, 일상, 행사, 인도인의 생활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마누법전에서. 여기 이제 마누법전입니다. 한번 잘 볼까요? 마누법전 내용. 마누법전인데 이렇게 법전 내용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BC 2000년 200년경의 법률가 마누에 의해 편집된 고대 인도의 대표적 법전으로 강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모두 인도의 법사상을 종합 편집한 것인데 현존하는 것은 12장 2685조로서 카스트의 규정, 민법, 형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 법전의 모범이 되었으며 힌두교의 성전으로 불린다. 결국은 이제 성전인데 법전화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그 베다 시대 때에 있어서의 그런 문헌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준다 하는 거죠. 어떤 동물인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표적인 뭐 상항, 이사 뭐 이런 사람들 들죠.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들입니다. 네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앞서 만들어진 법전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굉장히 발달된 그런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 있었어요. 우르라고 시작돼요. 우르. 그 다음에 뭐뭐 법전. 네 번째,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은
이 정의의 여신, 이 정의의 여신이 이제 죄를 판단하는 거죠. 깃털을 통해서, 깃털의 무게,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심장, 무게와 비교해서 어느 게 무거우냐, 가벼우냐에 따라서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걸 판단해 주는 것이죠. 너는 좋은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이름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더스 문명을 대표하는 법전,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힌두교. 여기에 이제 일종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과연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정리입니다. 고대 중국의 형벌과 관련된 겁니다. 고대 중국의 형벌을 이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 많았어요. 여러분께 이제 전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과정 관련돼서 볼 때도 형벌이 자주 나오거든요. 범죄,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형벌이 있었고. 고대 중국의 형벌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벌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고대 중국의 형벌이 더 잔인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참형이죠. 작두판 위에 눕혀놓고 허리를 자른 잔혹한 형입니다. 허리를 자르는 거죠. 효수, 머리를 베어 사람들이 보도록 높은 곳에 매다는 형. 기시, 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둔 형. 차열, 거열이라고 했죠.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5대의 마차에 나누어서 말이 끌 수도 있고 소가 끌 수도 있고 하는데 묶어서 찢어버리는 형, 찢어 죽이는 형. 아주 잔인했습니다. 능지, 칼로 살점을 한 점 한 점 베어냄으로써 고통을 못 이겨 죽게 하는 형. 요참형, 효수형, 기시형, 차열, 거열, 능지처참. 이런 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시, 중죄를 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 관을 열고 시체를 꺼내어 차명을 가뇨.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부관참시, 죽은 사람 시체를 관에다 묵어놨는데 그걸 또 파가지고 또 그것을 또 처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수, 단수, 단두, 수사 이런 것은 목을 베는 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궁형, 탁형, 부형 이거는 죄인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이다 하는 것. 남자는 고환을 제거하고 부녀는 곤봉으로 배를 때려 자궁이 빠지게 하는 참혹한 형을 얘기를 합니다. 비형, 이건 발을 자르는 형, 발을 자른다는 거죠. 빈형, 쓸개골, 종지뼈를 도려내는 형. 의형, 의벽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죄인의 코를 베는 형, 의형. 아주 잔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형, 귀자죠. 귀를 베는 형. 묵형, 묵경, 묵벽, 경형이라고도 했다는 거죠. 죄인의 얼굴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넣는 형, 자자형이다. 우리의 경우에서는 예전에 경면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포격, 포락, 기름을 칠한 구리기둥 아래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죄인의 그 위를 걷게 하여 떨어지면 불에 타 죽게 하는 형. 아주 잔인한 그런 그 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격이라고 됐고 포락이라고도 했습니다.